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서 투자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는 그 집을, 그 아파트를 꼭 사야 한다는 그 언제까지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라는 절차 이전까지는 사야 그 지역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를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 시점 시기를 정부와 서울시가 좀 더 앞당기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지요. G7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주최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고 참가했고,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역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이 중에 우리가 그래도 잘 모르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오늘은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있습니다. 0.6%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우선은 현재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고요. 네. 3,3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번 주는 FOMC라는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가 있지만, 현재는 이런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발전된 어떤 경제 환경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업종이 좀 오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험과 은행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종가가 81,000원이었습니다. 예. 현재 시간 기준으로 81,7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올해 한 700원 정도 올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던 은행업종, 보험업종이 올해 들어서 약 한 3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언택 관련 산업 등의 고도 성장, 그로 인해 이들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만큼 금융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었던 것이 앞으로 바뀐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금리, 제로금리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금융산업이 올해 1분기 이후로도 사상 최고 이익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탄탄한 어떤 저력을 보이게 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통화정책 기조가 변했듯이 금융산업의 수익성마저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어떤 시장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 볼 수가 있고, 현재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곳곳에 투입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에 머물면서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여러 기회 요인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현재 금융 주요 업종 주가 수익률이 반응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을 현재 수익률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은행보험이 튼튼하게 장사 잘하는 거는 작년에도 알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네. 은행보험을 그래도 주식 투자 대상으로 담기가 자꾸 꺼려졌던 이유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가 다 은행도 하고 보험도 하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그렇죠. 잘할 것 같다. 그러니 이분들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걱정은 좀 사라진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공생의 방향이라든지 또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기회 요인들을 현재 투자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을 한다.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대개는 이제 은행 시장, 보험 시장은 대체로는 다 제한된 시장에서 서로가 남의 영역을 잘 뺏어와야 이익을 보는 시장일 텐데,
네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진입자들이 더 이제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영업도 잘하고 소개도 잘하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들이 가져가는 몫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사실은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금융산업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네. 자본시장에 가장 많이 머무른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투자자들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 머무른다. 그만큼 머무는 예, 기간이 많고 길어질수록 네.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잠재력은 강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겠죠. 뭐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등등 하다 보면 기존 전통 산업도 만만치 않게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될 거구나라는 기대감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음,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여지 등이 현재 금융산업의 밸류에도 미세하게 영향을 아, 준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변하고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협력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시점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고 팔기 어려운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구의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지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 사고 팔지 못하는 거래 공백기가 길어집니다. 어떤 의도로 만든 정책인지, 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드리긴 했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이 조합원 집을 사야 되는데, 원래부터 조합원이거나, 그런데 조합원 집을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시점이,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시행 시기는 9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절차를 먼저 이해를 간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안전 진단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첫 관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죠. 그다음에 안전진단 먼저 받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움직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다음에 이제 착공, 뭐 준공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네. 지금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향도가 어렵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예.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예. 한 3단계 정도 앞당겨지는 거고요.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단계, 말하자면 이때 철거할 때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보통 그 사고 팔지 못하는데 이거를 더 앞당겨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단계 정도 더 앞당겨서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고 팔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사고 팔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 지분을 산 사람들은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합원 지 자격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승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럼 거고요. 사실상 사는 보람도 없으니까 안 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안은 원래 지난달 25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를 막고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그런 취지인데, 만약에 이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주로 뭐 이슈 지역들 있잖아요. 예.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그렇죠. 예. 그 지역에서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 우리 마을 한번 해봅시다. 안전진단부터 받아봅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아유 새 아파트 다 만들어졌네요. 이제 입주하세요 할 때까지 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0년쯤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무줄이에요, 사실상. 빨리 된 곳들은 뭐 한 10년 안에 되는 곳도 경우도 있고요. 있고 20년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죠. 지금도 뭐 안전진단 해놓고 뭐 계속해서 사실상 뭐 방치되다시피 지연되고 있는 곳들도 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는 지금도 어차피 거래는 잘 안 됐었는데 그 기간은 대략은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짧게는 진짜 5년도 5년, 있고요. 5년 10년 사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전진단 이후부터 다 거래가 안 되는 거면 그거는 뭐 길면 한 20년 정도라고 하시면 예. 정리해 보면 결국은 새 아파트 만들어지기 전 5년에서 10년 사이는 거래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자 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새 아파트 완공되기 전 길면 20년, 짧으면 한 15년이나 10년 정도 사이에서는 거래가 사실상 안 되게 그렇게 막을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요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뭐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장기 침체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나 팔고 나가고 싶은데 네네. 이런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이걸 예외적으로 이제 조합은 지양도라고 해요. 이걸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예. 가령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거나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추진이 설립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다음 단계로 진척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이때는 이제 해제가 돼서 그 의무가 그 규제가 해제돼서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팔 수 있고 산 사람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요. 예.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5년을 살았다면은 역시 예외적으로 팔 수 있다. 예. 그러면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또 다른 또 예를 뒀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예. 뭐 서울에 지금 압구정, 잠실, 뭐 대치, 뭐 여의도 이런 많은 곳이 이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사면 묶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나중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수가 해제되면, 있잖아요. 그건 1년마다 지정하는 구조니까 역시 이거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그러니까 덜컥 뭐 이 아파트를 샀다가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안 나오는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전진단 이후 조합 설립되기 사이에 거래가 된 분은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법이 시행된 이후로 안전진단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 안전진단 이미 받았어도 법이 결정되면 소급 적용한다가 될까요? 이게 그 보도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기를 이게 이제 뭐 법이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시점이나 뭐 이런 대상을 이렇게 위주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로부터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안정이잖아요. 가능하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 주택 사고 팔지 말아라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급 적용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은 이 대상지가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관리처분 인가 단계인 재개발 구역은 한 120곳 정도. 그다음에 재건축인데 안전진단 통과 후에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한 45곳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대상 지역이 그리고 주택이 좀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낡은 주택, 낡은 아파트들은
그 9월 이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 어느 날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문제는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어.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이라도 저 아파트는 가령 뭐 지정이 되고 아, 이 아파트는 지정이 안 되고. 그럼 이 규제는 혹은 딱 법이 통과되면 다 일률 시행이 아니라 그렇죠.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맘먹으면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규제를 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도 어떤 곳은 이게 양도가 사실상 뭐 금지되고 어떤 곳은 또 허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하. 이게 들쭉날쭉한 어떤 그런 측면들은 좀 있지 않을까 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또 국토부 장관이 이 기준일을 앞당겨라라고 네. 요청을 하면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 뭐 수도권에서 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예. 가령 뭐 광명, 음흠. 과천, 뭐 분당 네. 이런 곳들도 시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의 내용은 뭐 대강 이해도 되고 그럼 해당하는 부분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알고 거래를 하실 텐데 이런 변화는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이 법을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취지가 있을 거고 또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번 조치로 재개발은 그렇게까지 타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거래만 묶일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재건축은 여러 가지 이제 뭐 3중 규제, 4중 규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가 재초안이라는 거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예. 거기 뭐 가구당 많게는 뭐 수억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진도는 잘 어차피 안 나갈 것이다. 그렇죠. 어차피 진도는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만 묶이는 그런 부작용을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뭐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 마트에 보통은 한 12시쯤 문 닫지 내지는 11시쯤 문 닫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거나 하면 그 마트 사장님이 임의로 내지는 그 동네 지자체장이 임의로 저녁 8시에 문 닫을 수도 있고 문 닫으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녁 무렵쯤 되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마트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부동산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의 걱정은 좀 위축이 되면 그 위축된 거가 좀 퍼져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 완화될 것이냐. 이번 정책으로. 물론 그 안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권리를 좀 침해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으나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이 안정이 될 건지 아니면 걱정되는 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투자를 이제 사실상 못하게 되면 그 돈들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주택으로 번져가는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재개발로만 본다면은 거래 위축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 특히 재건축은 거래 절벽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격이 빠지겠느냐는 부분은 저는 아닐 수 있다. 다른 요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상 이 양도 금지하고 비슷한 거 이게. 예. 지금 이미 지정해 줬죠. 예. 그럼 이 실수요 특히 2년 이상 살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시중 유동성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거래가 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부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재건축 쪽으로 수요가 몰렸는데 예. 다시 신규 아파트 쪽 새 집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들은 좀 나타날 몰릴 수 수도 있겠다 있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서 1가구 1주택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 요건을 지킨 분들은 또 예외적으로 팔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사는 분들도 새 아파트 받은 자격이 생기니 가끔씩 그런 매물 나오면 그거는 경쟁 붙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 흔들흔들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정책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나라들 중에 눈에 띈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늘은 여기로 날아가 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과 함께 날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G7에 원래 G7 멤버 이외에 초대된 나라가 몇 곳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남아공이 초대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라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남아공이 초대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7부터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룰은 규칙은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예, 틀린 건 아닙니다. 유엔은 원칙상 아무리 가난한 국가든 부자 국가든 1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맞죠. 네. 자, 그런데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200여 개국 이상들이 단일 의견으로 수렴되거나 뭐 의견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여간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제일 중요한 입김으로 작용하는 국가들은 대표적인 이 G7에 소속되어 있는 서구국 선진국들이죠. 그러다 보니 G7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필요해진 것이 사전에 약간의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하, 예. 특히 G7이 먼저 시작된 거는 1973년도인데요. 네. 딱 73년 그럼 우리 머릿속에선 오일 쇼크가 떠오르죠. 예. 예, 바로 오일 쇼크 때 도대체 이 국제사회의 무역과 통상과 이 수많은 마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각 국가가 자기의 이익만을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몇몇 나라만 모여가지고 이 석유 파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 그런데 그때 그 나라는 5개국인데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5개 국가들이 첫 번째 1차 오일 쇼크 때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추가적으로 몇 나라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의 이제 G7 국가에 해당되는 캐나다하고 나머지 한 국가인 이탈리아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G7은 세계적인 경제 관련한 아젠다를 논의하는 곳이구나. 이제 대충 이제 분위기가 있겠죠. 네. 예. 예, 이렇게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이 G7이 주로 중심이 돼서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이 G7이 아니라 이제 경제와 정치가 맞물리다 보니까 한 나라를 더 포함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1991년에 구소련이 준회원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G8이라고 불렀는데요. 다시 97년에 이게 아예 정식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소련은 이제 G8 국가로 이제 정식으로 발돋움이 됐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은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아니면 경제를 하는 방법론은 이 G7 국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하잖아요. 네. 국가가 주도돼서. 사회주의 체제지요. 예. 그러다 보니 다시 G8에 포함됐던 러시아나 그밖에 중국은 빼고 경제만 논의하는 정말 그 기구로 G7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G7은요. 정상들은 1년에 한 번만 만나는데 네.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들은 상시 만납니다. 정말 긴밀하게 소통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통상의 분위기라든가 국제 금리의 분위기 아니면 유동성에 대한 여러 여파 이런 걸 확인할 때 네. 제일 많이 모니터하는 게 G7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G7 회의예요. 자, 그런데 예. 자, 이런 G7에서 항상 이제
개최국이 달라지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네. 근데 개최국은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초청국을 자기가 이제 초대하는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패널 게스트를 같이 맞습니다. 모시는군요. 예.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다가 아예 G11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과 호주와 인도와 예. 그다음에 거기다 러시아까지 해서 G11으로 우리가 그냥 승격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4개국을 초청도 하면서 그 네. 아젠다를 이제 제시하신 적도 있죠. 이번에는 당연히 영국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영국이 초대 국가들을 지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형식상 물론 논의는 하죠. 네. 그런데 영국이 지정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남아공이 가장 필요한 절대점령의 필요성은 영국에게 있다는 것이고 한국이 또 필요한 이유도 또 영국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이유는요. 남아공과 한국 모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이제 전 세계에 새로이 교역을 할 파트너들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완성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역에서 의미심장한 파트너로 필요한 것이 한국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영국은 옛날에 대영제국 시절 때부터 아프리카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교역을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향유하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와 교역하는 또 다른 경쟁 상대국은 EU입니다. 네. 근데 EU가 그러면 관세 허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EU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뭐든지 교역도 편하고 가격도 싸질 수가 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예전 식민지 국가와 여전히 교역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EU에서 탈퇴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제로섬에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처럼 자유로워지려면 영국과 모든 나라들이 또 무역 협정을 일일이 맺어야 되는. 그렇죠. 무엇인가 새로운 이제 룰을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프리카 국가에서 종주국 역할을 하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남아공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적어도 남아프리카 지역의 인근 국가들은 예. 그 의결권을 거의 따라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남아공도 이렇게 그래서 G7 국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국이 아프리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프리카의 대표 선수 네. 한 분을 초청한 게 남아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초청국을 정할 때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하는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남아공이 이번에 꼭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G7 말고 G20이라는 또 다른 거버넌스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G20이면 그러면 G7 다음으로 8등부터 20등까지 경제 대국들이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각 그 대륙마다 예. 상징적인 국가들을 좀 G20에는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G20 국가에도 동남아를 대변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동남아 GDP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거기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역시 G20에도 남아공을 넣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공이 아프리카 지역의 백신 보급이라든가 예. 미국이 백신을 독차지한다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들까지 포함시켜서 백신을 보급시키는 한 가지 이런 원칙을 천명하는데 상징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한 명 뽑아 그러면 꼭 들어가는 이른바 이쪽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70년대 전까지는 네. 방금 이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남아공은 진짜 아프리카의 대표 선수였죠. 특히 BBC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나라들을 5대양 6대주에서 선정했는데요. 네. 아프리카는 꼭 남아공을 꼽아요. 그 이유가 백인들이 옛날부터 살면서 지금까지 안 빠져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아공에서 네. 살기 좋으니까? 맞습니다. 날씨가 정말 끝내줘요. 아. 그리고 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그 밑에 희망봉에서 마주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다른 해류가 마주쳤을 때는 어족 자원도 너무 풍부하죠. 그러니까 굳이 농사 안 지어도 고기만 네. 잡아도 먹고 살고 또 특이한 건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 보고죠. 뭐 다이아몬드, 금, 백금 이런 석탄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유럽이다 이렇게 네.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야생동물 뛰어다니고 초원에서 움막집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남아공은 약간 덜 발달된 유럽 국가 모습을 떠올리고 가시는 게 제일 적합해요. 사실상 유럽이군요. 맞습니다. 가보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가장 SOC가 발달됐고 여러 가지 국민 소득도 높았죠. 인구도 대국이라서요. 5,900만 명 가까이 있으니 꽤 있네요. 네, 정말 예. 이제 큰 국가죠. 자,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남아공을 바라보는 전 세계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남아공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단어는 딱 하나죠. 인종 차별 이건데 본인들은 이걸 인종 구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아파르트헤이트 헤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죠. 아직까지 신분제도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저 나라를 네. 국제사회에서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남아공하고 단교를 하고 남아공은 그래서 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드컵에 참여를 못했어요. 아, 그럴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올림픽도 참여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독특하게 남아공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인 그 나라예요. 대만. 아, 다른 나라들은 대만이랑 안 친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적의 적은 우리. 맞습니다. 친구. 정확하시네요. 이제 냉전 끝나면서 다 예. 중공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하고 단교를 했잖아요. 네. 남아공도 자기도 외톨이인데 저기 아시아에 외톨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인종차별주의다라고 하면 인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백인하고 흑인.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백인이 제일 위고요. 네. 그다음에 컬러드 피플이라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컬러드 피플이 아마 좀 더 아래일 거예요. 이 컬러드 피플은 그럼 컬러드 피플이 뭐냐 그러는데 옛날 청나라 때 남아공에 이주했던 중국인 후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좀 섞였겠죠. 예. 그러니까 순수 중국인하고는 약간 외관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국제사회에서 70년대 전까지는 이렇게 배제당하다가 인종차별 때문에. 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인종차별로 자꾸 남아공을 공격하니까 우리 넬슨 만델라나 이런 인종 해방주의자들을 네. 남아공에서는 뭐라고 칭하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오명을 씌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흑인이라서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70년대까지도 이 인종차별 제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종교가 기독교나 개신교 이런 쪽이 아니라 아주 토착 이상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토템 신앙을 믿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 그 기독교 세력인 서구 사회에서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저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자꾸 뒤집어 씌운 거죠. 예. 근데 결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어떻게 보면 바로 잡히면서 1990년대부터 다시 국제사회에 뒤늦게 합류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은 보시면 그럼 됩니다. 신분제 내지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오늘은 또 경제 얘기를 주로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구분 제도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예. 그 제도가 없어진 게 1990년대니까 이제 30년 됐잖아요. 한 제네레이션이 이제 끝나갈 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 분들은 네. 아직까지 그 신분제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행태를 몸에 배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남아공 가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남아공에는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예. 한 4,000분 이상 사세요. 왜냐하면 워낙 아프리카에서 할 만한 곳은 여기니까요. 예. 그런데 그 현지 직원들을 고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 직원들에게 뭐 줄로어든가 아니면 영어로 안녕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해야만 인사를 하지. 그러니까 위 상관이 먼저 왔다고 오셨어요?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신분제 때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제일 때는 굳이 그 주인한테 눈에 걸리적거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예, 오히려 일이나 더 시킴을 당하지 네. 아니면 체벌이나 당하지.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뭔데 나에게 건방지게 먼저 인사하냐. 이런 굴레가 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윗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전에는 인사 안 본인이 하는 먼저 게. 인사 안 해요. 예. 아, 그게 문화였군요. 그게 문화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절대 초과 근무 수당을 준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건 왜요? 그것도 또 노예제 때문이죠. 아, 카무시죠. 그렇겠네요. 예. 노예제 때는 자기가 일 열심히 해간다고 집에 더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과 근무 수당을 뒀을 때 그걸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색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예. 두산, 삼성부터 예. 해서 되게 당혹스러워들 하시죠. 아, 네. 초과 근무 수당 드릴 테니 일 좀 더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네. 자, 그런 남아공이 어떻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많기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자꾸 거듭나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주력 산업이 뭐예요, 남아공에? 남아공은 의외로 주력이 제조입니다. 의료,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등 아프리카 지역의 공산품을 공급하는 허브 공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재주도 좋고 예. 뭔가 인프라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럽계 사람들이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 인프라 예. 뭐 이런 거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게 기반은 되고 있죠. 일하기도 좋은 날씨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남아공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남아공과 교역을 하려고 할 때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항에서부터 내가 바이어를 만나는 그 회사 사무실까지 네.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치안 문제가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또 그러니까 왜? 쉽게 말씀드리면 남아공 인근 국가와 남아공의 소득 격차는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아프리카는 국경을 누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인근 국가에서 넘어와요? 넘어와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물건만 뺏어서 가면 되는데 본인 얼굴이 드러날까 봐 사람까지 해코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못 막는 모양이군요. 못 막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어들 중에서 현지 도착했다가 정말 탈탈 털리고 다시는 돈을 아무리 벌은다 해도 남아공하고는 일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 그래요? 많죠.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네요. 의외로. 예. 남아공도 한 번 더 할까요? 뭐 그러시죠. 네. 오늘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마치고요. 예, 점심 식사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점심 맛있게 먹고 잘 퇴근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희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시 듣기 하시면 저희 정규 방송, 본 방송에 나가지 않은 방송 뒷얘기들 저희가 또 재미있게 녹음해서 올려놨어요. 시간 되시면 재미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